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방금 아주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이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 시작부터 아주 무거운 자리네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국가의 위상을 영원히 각인시킬 만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메가 스트럭처를 건설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네네,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이 건물을 지을 최고급 자재도 없고 또 거대한 돌이나 나무를 다룰 고도의 기술력도 부족한 거죠. 아,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설상가상으로 그 엄청난 자재들을 막 산맥이랑 사막을 넘어서 운반할 뾰족한 방법도 없고요. 자,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이 텍스트가 무슨 현대의 다국적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기원전 960년경에 그 고대 중동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드디어 그 자료가 나오는군요. 네,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5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거를 무슨 종교적인 텍스트로서 보는 게 아니고요. 고대의 그 치열한 외교전, 혁신적인 글로벌 공급망 관리, 그리고 무려 2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한 천재적인 노동관리 시스템의 기록으로서 이 자료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이 텍스트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화려한 결과물 뒤에 숨겨진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비즈니스와 물류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결과에 감탄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뜯어볼 겁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을까요? 일단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그 부유한 무역국가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딱 보냅니다. 네네. 자료에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에요. 사실 권력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넘어가는 시기가 어느 국가나 가장 취약할 때잖아요. 그렇죠. 틈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이나 우방국이 즉위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게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새로운 젊은 왕이 얼마나 만만한지 혹은 강력한지 간을 보는 일종의 탐색전인 거죠. 아, 탐색전이요? 네, 히람은 다윗 시대의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솔로몬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리고 그 탐색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답장을 보냅니다. 메시지가 대략 이런 식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했다. 적들을 발바닥 밑에 둘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네, 엄청나죠. 좋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씩 뜯어보죠. 제가 보기에 이건 솔로몬이 자신을 어떤 특정한 리더십 모델로 포지셔닝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모델을 떠올리셨습니까? 현대 기업에 비유하자면 아버지 다윗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피 튀기게 싸워야 했던 전시 스타트업 CEO였던 거죠. 네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반면에 솔로몬은 나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시장 지배력 위에서 회사의 거대한 글로벌 신사옥을 짓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평시 CEO다 이렇게 자신을 선언한 겁니다. 와,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솔로몬이 굳이 외국 군주한테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무런 외부의 적도 내부의 반란도 없다. 이렇게 강조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냥 우리나라 강하다 자랑하는 거 아닐까요? 외교 무대에서 완벽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력한 전제 조건입니다. 주도권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통치력을 쥐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아, 내가 아쉬운 게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절박하거나 아쉬운 상황에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막강한 자본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등한 혹은 우위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아,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가 힘드니까 제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야, 우리 국고도 빵빵하고 내부 결속력도 최고조니까 너희도 우리랑 같이 이 거대한 비즈니스에 올라타서 이익을 나눠보지 않겠나?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타이밍과 명분이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싹 차려졌으니 이제 구체적인 자재를 요구할 차례잖아요. 평시 CEO가 국가의 명운을 걸도 짓는 건물에 아무나무나 쓸 순 없죠. 그렇죠.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건축자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고대의 백향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은 다 자라면 높이가 한 40m, 지름이 2.5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거든요. 와, 40m면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네요. 네, 엄청나죠. 게다가 재질이 단단하고 벌레를 쫓는 특유의 향이 있어서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배를 만들거나 신전을 지을 때만 쓸 수 있었던,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티타늄 합금이나 구조용 철골 같은 전략물자였습니다. 아, 그 귀한 전력물자를 얻어내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벌목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딱 덧붙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 그러니까 두로의 백성이죠.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잠깐만요. 저는 이 텍스트를 읽다가 여기서 좀 고개가 갸우뚱해졌거든요. 아무리 태평성대를 자랑하는 강력한 왕이라도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네 노동자들만큼 기술이 없습니다. 라고 콕 집어서 자기 약점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거 국제협상에서 패를 너무 일찍 가보이는 좀 순진하고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상대가 이 약점을 딱 잡고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치면 어떡합니까? 일리 있는 의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실책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이 발언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찔러서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심리전이요? 그냥 기술 없다고 굽히고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즉 페니키아인들은 척박한 해안가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보다는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고 또 험준한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파는 기술로 먹고 살던 민족이거든요. 아, 그게 그들의 생업이자 자부심이었댔네요. 맞아요. 그들의 기술력은 그 국가의 자존심 그 자체였죠. 솔로몬은 너희의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오직 너희만이 독점할 수 있다. 이렇게 치켜 세워준 겁니다. 와, 상대를 엄청 띄워준 거네요. 네, 상대의 존재 가치를 최고의 언어로 인정해 준 것이죠. 실제로 텍스트를 보면 솔로몬의 이 말을 전해 들은 히람이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진짜요? 엄청 좋아했네요. 솔로몬은 굳이 자신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포장하는 얕은 자존심 대신에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독점 계약을 따낸 겁니다.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상대방의 에고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어낸 거군요. 기분이 한껏 좋아진 히람은 요구했던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 제목까지 자기가 알아서 얹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장사가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나무를 베는 게 아닙니다. 그 거대한 나무들을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옮기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운송이 핵심이죠. 이 대목에서 히람이 제안하는 물류 솔루션이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히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무를 운반할 것이고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세상에 육로로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 바다를 무슨 거대한 고속도로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바로 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가 빛나는 대목입니다. 지리적 조건과 자연의 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방법을 살펴봐야 해요. 네네. 한번 40m짜리 원목 수천 그루를 산맥을 넘어서 육로로 옮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찰력 때문에 끌고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마 도중에 수많은 노동자와 짐승이 과로로 죽어나갔을 겁니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겠네요.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다가 나무가 도착하기도 전에 건설 비용 때문에 나라가 파산했을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히람은 지중해의 해류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레바논의 험준한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눈이나 비가 올 때 물길을 따라 해안가로 쫙 미끄러뜨립니다. 아, 썰매처럼요? 네. 그리고 바다에서 수십, 수백 그루를 단단히 엮어서 거대한 뗏목을 만들죠. 지중해의 연안 해류는 보통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거든요. 아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가겠네요. 맞습니다. 이 자연의 흐름에 뗏목을 맡겨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 욥바까지 물에 띄어보내는 겁니다. 비용을 수십 분의 1로 줄이면서
동시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당대 최고의 혁신적인 해상 서플라이 체인이 딱 구축된 순간이죠. 우와, 진짜 천재적이네요. 근데 공짜는 없죠. 히람이 이 엄청난 최고급 자재와 최첨단 해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 궁정과 국가를 위한 식물, 즉 막대한 양의 식량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밀 2만 석, 그리고 맑은 기름 20석을 지불하기로 하죠. 밀 2만 석이요? 그게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고대 1석, 그러니까 고루를 약 220리터로 계산하면 밀 2만 석은 무려 440만 리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440만 리터요? 네, 그것도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지불해야 하는 장기 계약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국가 간의 완벽한 상호 보완적 경제 모델, 즉 왜 이 무역이 성사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두로는 해상무역과 기술력은 최고였지만 지형이 좁고 험준해서 자국민을 먹여 살릴 대규모 농경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아, 식량 안보가 늘 위태로웠군요. 그렇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영토가 넓고 농산물이 풍부했지만 거대 건축물을 지을 자재와 기술이 없었고요. 아, 그러니까 이 조약은 솔로몬의 건축 자재 수요랑 히람의 식량 안보 수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고대 문헌 속에 나오는 약조가 사실은 각자의 비교 우위를 교환한 현대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 그 FTA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완벽한 윈윈 전략이죠.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살려주는 기막힌 협상입니다. 자, 이렇게 외교전도 성공했고 지중해를 타고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뗏목이 되어서 속속 이스라엘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진짜 노동력이 투입될 때죠. 네, 이 거대한 뗏목을 해체해서 그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리고 또 실제로 돌을 깎아 건물을 올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재와 물류가 바다의 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육지의 일, 인간의 땀방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규모가 엄청나지죠. 솔로몬은 이 거대한 물동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노동력, 즉 역군을 징발하는데요. 그 수가 무려 3만 명입니다. 고대 사회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3만 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동원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거든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이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농사에 투입되어야 할 아주 핵심적인 노동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3만 명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도니람이라는 노동부 장관격의 감독관을 딱 세우고요. 이 3만 명을 한 달에 1만 명씩 교대로 레바논에 파견합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노동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은 레바논의 험준한 산속에 들어가서 뼈 빠지게 나무를 베고 굴립니다. 그리고 다음 두 달은 고향집에 머무르는 3교대 근무 시스템인 거죠. 네, 1개월 근무, 2개월 휴식, 인셈이네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 뻗있는 현대 해상 플랜트 있잖아요. 이른바 오프쇼어 리그 노동자들의 스케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분들도 한 달은 바다에서 고립돼서 빡세게 일하고 몇 주는 육지로 돌아와서 가족들이랑 푹 쉬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원전 시대에 이런 정밀한 원거리 교대 근무 시스템이 있었다는 게 솔직히 정말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너무 현대적이지 않나요? 네, 현대 시각으로 보면 그저 복지나 노동권 보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배려해 준 것 같죠. 하지만 이 1개월 노동, 2개월 휴식 시스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냉혹하고 철저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냉혹한 계산이요? 네, 왜 굳이 두 달을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단순히 반란을 막고 숨을 돌리게 해주려는 자비심 때문이었을까요?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향수병을 막으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험한 일이니까 체력적인 한계 때문이거나요?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본질은 농업 사이클의 유지에 있었습니다. 농업이요? 아, 잠깐만요. 앞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매년 엄청난 양의 밀과 기름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 매년 440만 리터의 밀. 맞습니다. 그 막대한 양의 밀을 도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죠.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땅을 갈아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 3만 명의 핵심 남성 노동력을 몇 년 내내 건축 현장에만 묶어두었다면
이스라엘의 농토는 완전히 황폐해졌을 겁니다. 아,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식량 생산이 곤두박질 치면 당장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건 물론이고요. 히람에게 약속한 무역 대금을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대금을 못 치르면 백향목 공급이 바로 끊기고 성전 건축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3교대 시스템은 백성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준 거네요.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랑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절묘하게 통제한 거시경제적 밸런스 게임의 결과물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네요. 2개월의 휴식은 쉬는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서 무역대금을 갚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이었군요. 네, 철저하게 계산된 스케줄이었죠.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레바논에 간 3만 명은 벌목꾼들에 불과하잖아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벌어지는 건축 프로젝트의 전체 인력 규모는 훨씬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상상을 초월하죠. 무거운 자재를 산 위로 나르는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캐내고 다듬는 석공이 8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도합 15만 명의 현장 노동자들을 구역별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중간 관리자만 무려 3,300명에 달했죠. 와, 전체 인원을 다 합치면 거의 20만 명입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이 프로젝트 하나에 매달려 있었던 셈이네요. 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실 오늘 탐구하는 텍스트의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어떤 구절이죠? 성전의 기초석이 될 거대하고 귀한 돌을 다듬는 현장의 모습인데요. 그 돌을 누가 깎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이스라엘 사람, 두로 사람, 그리고 그발 사람이 함께 일했다고요? 네, 그발은 지금의 레바논 비블로스 지역인데요. 당시 돌을 다루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동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아하, 용병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단일 국가의 독자적인 작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네. 이스라엘의 거대한 노동력, 시돈의 벌목 기술, 두로의 해상 물류망, 그리고 그발의 특수 석공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고대 최고의 다국적 조인트 벤처였던 것입니다. 와, 그 조인트 벤처라는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캘리포니아에서 설계를 딱 하고 한국에서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를 가져오고 또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의 거대한 조립 공장을 거쳐서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잖아요.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그 글로벌 공급망과 다를 바가 없군요. 고대 세계에 이미 이런 글로벌 협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흔히 우리는 완성된 거대한 건축물이나 성공한 시스템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만 좀 압도되곤 하잖아요. 결과만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5장이라는 이 고대 문헌을 통해 확인한 것은 그 거대한 결과물을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뼈대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치밀한 신뢰 추구, 또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물류 아이디어, 그리고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분초를 쪼개어 인력을 돌렸던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시는 직장이나 이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핵심 이익을 교환하는 협상, 각기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글로벌한 협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시적인 스케줄링. 네네.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눈부신 지혜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벽한 작동 방식을 보았잖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무려 20만 명의 성인 남성을 건설과 벌목 현장으로 차출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죠. 네. 게다가 이스라엘의 귀중한 식량 자원인 그 440만 리터의 밀과 기름을 매년 그것도 외국왕의 궁정으로 실어보내야 하는 엄청난 국가적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화의 시대라는 명분 아래 진행이 되었죠. 씁쓸한 이면이네요. 과연 이 화려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짊어져야 했던 막대한 노동과 끝없는 세금의 무게가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거대한 왕국의 기초석 아래에 아주 서서히
훗날 국가를 반으로 쪼개버릴 치명적이고도 보이지 않는 금을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와, 아주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이네요. 사실 화려한 건축물 아래에는 항상 누군가의 땀과 희생이 스며들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둘러싼 그 견고한 시스템이나 완벽해 보이는 성공의 결과물을 마주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서늘한 시각을 한 번쯤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빛나는 결과물 뒤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사람들의 희생이 얽혀 있으니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